여러분 혹시 직장에서 동료나 팀원이 했던 말을 자꾸 바꾸거나, 뭐랄까,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해서 좀 답답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 아, 네, 있을 수 있죠. 처음엔,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건가? 싶다가도 이게 자꾸 반복되면 신뢰가 깨지고, 같이 일하기 정말 힘들어지죠? 그렇죠. 말이 계속 바뀌면 옆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은 정말 지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문제, 직장 생활에서 우리가 마주칠 수 있는 거짓말하는 동료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이유경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또 경영학 박사께서 쓰신 글을 바탕으로 해서 이 문제의 본질이 뭔지, 그리고 우리는 이걸 어떻게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단순히 누군가를 그냥 저 사람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낙인 찍는 것을 좀 넘어서 보려고 해요. 네. 거짓말에도 사실 여러 모습이 있고 또 그 뒤에는 어떤 심리가 숨어 있는지 좀 이해해 보고요. 궁극적으로는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실제 직장 생활에서 이런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감정 소모는 좀 줄이고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대처 전략을 얻어가시는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네네. 문제 해결 자체에 집중하는 거죠. 좋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상황 개인적으로 겪으면 정말 힘들잖아요. 힘들죠. 글 서두에도 어떤 시가 인용되어 있던데 그 내용처럼 거짓말하는 팀원 때문에 막 마음고생하고 결국 그 빈자리를 내가 메우느라 지쳐가는 모습? 네, 그 시 내용이 참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렇죠. 뭐 휴가나 병가를 많이 말하고 업무 진행 상황 속이고 심지어 회사 비용을 부정하게 타쓰는 뭐 그런 행태들까지 언급되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진짜 무력감까지 느끼게 되죠. 네, 개인적인 스트레스도 정말 큰 문제지만 이게 조직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도 사실 무시할 수가 없어요. 조직 전체요? 네. 특히 그래서도 지적하 계시 리더십 위치에 있는 사람의 거짓말, 그러니까 이른바 도덕적 해이는 조직 전체의 신뢰를 그냥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도덕적 해이라는 건요, 개인이 어떤 부정적인 결과로부터 좀 보호받는다고 느낄 때 더 위험하거나 좀 부도덕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그런 경향을 말하는데요. 리더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뭐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나 요즘 많이 강조되는 ESG 경영 있잖아요. 네네. 이런데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심각하게 느껴지네요. 실제로 뭐 회계 담당자가 거짓말을 해서 그게 큰 횡령 사건으로 이어진다거나 네, 그런 사례들이 있죠. 또 현장에서 안전 규정을 속여서 대형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채용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경력이나 학력을 완전히 속이는 그 왜 소위 리플리 증후군 같은 지원자를 걸러내기 어렵다는 그런 현실적인 고민도 담겨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참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요. 이 거짓말 자체는 사실 매우 보편적인 인간 행동이라는 거예요. 보편적이요? 거짓말이요? 네. 어떤 연구에서는 사람이 하루 평균 한 200번 정도 거짓말을 한다고도 하니까요. 200번이요? 그렇게 많이요? 물론 여기에는 뭐 상대를 배려하는 아주 사소한 말부터 좀 의도적인 속임수까지 다 포함되는 거겠죠. 어쩌면 우리는 거짓말 없이는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렵은지도 모릅니다. 그렇군요. 거짓말의 동기도 되게 다양해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방어 기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착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글에서 특히 주목하는 지점이 뭐냐면 가장 흔한 거짓말은 바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인다. 네, 이 부분을 기억해 두시면 오늘 이야기가 좀 더 깊이 와닿으실 겁니다.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이라. 그게 혹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합리화, 이거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합리화가 바로 자신에게 하는 대표적인 거짓말이죠. 아, 예를 들어 실수를 저질러 놓고 남 탓을 하거나 뭐 상황 탓을 하는 거. 네. 아니면 욱해서 화를 내놓고는 내가 저 사람 잘 되라고 일부러 그런 거야 하고 스스로를 막 설득하는 것. 이런 게 다 해당됩니다. 저도 모르게 그럴 때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런 자기 기만은 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기보다는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는 어떤 무의식적인 방어작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자기한테 유리한 정보만 이렇게 쏙쏙 골라서 받아들이는 경향도 나타나고요. 거짓말이라는 게 단순히 나쁘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면이 있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도 어떤 패턴이나 유형 같은 걸로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이 그냥 습관이 된 경우예요. 습관이요. 네, 하나의 거짓말을 덮으려고 계속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는 그런 패턴이죠.
이게 심한 경우에는 반사회적 성격 특성하고 관련될 수도 있고요. 전문적인 사기꾼들이 여기에 속할 수도 있겠죠. 아, 무섭네요. 또 다른 유형은 충동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예요. 충동적이요? 네, 어떤 내적인 충동이나 조절의 어려움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을 반복하는 거죠. 때로는 뭐 중독 문제 같은 것과 연관돼서 자신의 행동을 숨기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병적인 거짓말, 공상호언증 또는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상태입니다. 아, 리플리 증후군. 아까도 잠깐 나왔었죠. 네, 이건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서서 자신이 만들어낸 허구의 세계를 진짜 현실이라고 믿어버리는 경우예요. 네. 죄책감 같은 거 없이 완전히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요. 와, 정말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은데 실제로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겠군요. 그럼요. 네. 그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글에 나온 것처럼 말투나 행동에서 좀 단서가 나타나기도 하나요? 그래서는 행동이나 말투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몇 가지 신호들을 언급하기는 해요. 예를 들면 뭐 부자연스러운 몸짓이라던가 평소랑 다른 목소리 톤, 시선 처리 문제, 질문을 회피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가 제시되죠. 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신호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조건 아, 저 사람 거짓말하는구나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점이에요. 아, 그쵸. 사람마다 긴장하면 반응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냥 원래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단서들을 참고는 하되 거기에 너무 매몰되기보다는 그래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건설적이라는 거죠. 네네. 직장에서 마주치는 모든 거짓말이 다 병적이거나 악의적인 건 아닐 테니까요. 핵심은 탐지가 아니라 대응 전략입니다. 맞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거겠죠. 그래서 3단계 접근법을 제안하고 있던데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뭔가요? 네, 첫 번째 단계는 거짓말의 의도와 유형 파악하기입니다. 이 거짓말이 도대체 어떤 종류인지 먼저 가늠해 보는 거죠. 의도와 유형 파악. 네, 예를 들어서 명백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회사나 동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악의적인 거짓말로 판단된다면 이건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렇죠. 피해를 막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겠죠. 네. 악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요. 뭐 다른 경우는. 만약 거짓말이 좀 충동적이거나 병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걸로 보인다면 아까 말씀드린 충동적 유형이나 공상호언증 유형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아, 네. 이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어쩌면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는 게 좋아요. 그 행동이 자신과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객관적으로 알도록 돕는 그런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그냥 버릇처럼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게 이제 습관적인 거짓말의 경우인데요. 이런 분들은 본인 스스로도 거짓말을 한다는 자각이 좀 약하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아, 자각이 없을 수도 있다고요? 네, 이런 성격적인 측면은 사실 바꾸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습관적인 거짓말로 업무상 피해가 생긴다면 감정적으로 막 부딪히기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점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즉, 첫 단계에서 이 거짓말의 성격을 파악하는 게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그 방향을 잡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네, 거짓말의 종류에 따라서 대응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뭔가요? 단순히 유형만 파악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닐 텐데요. 그렇죠.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이면의 정서 이해하기입니다. 정서 이해하기. 네, 거짓말이라는 행동 뒤에는 생각보다 복잡한 감정들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뭐 예를 들면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라던가 실패를 인정하기 싫은 마음 혹은 아주 깊은 열등감이나 낮은 자존감 같은 것들이 그 거짓말의 뿌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런 감정들을 이해라는 게 왜 중요한 건가요? 대응하는 데 있어서요? 만약에요, 상대방의 거짓말을 듣고 다짜고짜 막 비난하거나 추궁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더 방어적으로 나오거나 또 다른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아, 그렇죠. 더 숨기려고 하겠죠. 네, 특히 두려움이나 자존감 문제가 바탕에 깔려 있다면 더욱 그럴 겁니다. 그래서는 좀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솔직하게 말해도 괜찮다는 어떤 안정감을 주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안정감이요? 거짓말한 사람한테요? 네,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나는 당신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다는 걸 좀 차분하게 알리고 진실을 말하도록 돕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이게 뭐 모든 경우에 통하는 만능 열쇠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몰아세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아, 근데 솔직히 쉽진 않겠지만 시도해볼 만한 접근법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뭘까요? 이제 좀 실질적인 액션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바로 결과에 주목하기입니다. 결과에 주목하라. 네. 감정적인 대응에서 좀 벗어나서 객관적인 업무 성과, 즉 실적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결국 회사는 성과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조직이니까요.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아무리 그 동료의 행동이 좀 얄밉거나 불편해도 그 사람의 업무 성과 자체에 큰 문제가 없다면 이걸 공식적으로 문제 삼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는 거짓말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관련된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잘 기록하고 문서화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원해요. 아, 기록이요? 네. 그리고 가능하다면 공정한 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팀 전체의 관점에서 보는 것도 필요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특정 팀원의 어떤 사소한 거짓말이 팀 전체의 성과나 목표 달성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때로는 그냥 넘어가는 유연성도 필요할 수 있어요. 네. 모든 거짓말에 일일이 에너지를 쏟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비효율적일 수 있으니까요. 물론 그 선을 정하는 게 참 어렵겠지만요. 그렇죠. 그 선이 어렵죠. 하지만 솔직히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거짓말에 대처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맞아요. 이런 단계를 다 밟아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을 것 같고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글의 저자 역시 이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요. 특히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반복적인 거짓말에 대처하는 것은 정말 극도로 어렵고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좀 제한적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다고 말합니다. 한계가 있다. 네. 그러면서 하늘에 맡겨야 한다는 그런 표현과 함께 명심보감의 구절을 인용하는데요. 선을 행하면 하늘이 복으로 갚고 악을 행하면 하늘이 화로써 갚는다. 왜 선자, 천보지 의복, 왜 불산자, 천보지 의호. 어쩌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진실과 선의가 힘을 가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좀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직장 내 거짓말이라는 참 쉽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우선 거짓말의 의도와 유형을 좀 파악하고 이게 1단계 파악하기였죠. 그리고 그 이면에 깔린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2단계 정서 이해하기. 마지막으로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객관적인 업무 결과와 영향에 초점을 맞춰서 대응하는 것. 3단계 결과에 주목하기. 이 세 단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모든 거짓말이 다 악의적이거나 심각한 문제는 아니겠지만 어떤 경우든 감정 소모는 줄이고 좀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접근법이 여러분이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좀 어렵고 불편한 상황들을 조금 더 차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시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문제 해결 자체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저는 그 가장 흔한 거짓말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는 말이 계속 마음에 남는데요.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 시간에 함께하신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혹시 나는 나 자신에게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쁜 일상 속에서 한 번쯤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